아, 어머님 좀 작작 좀 하시죠. 예? 아들내미 얼굴 실컷 보셨으면 됐지. 뭘 그렇게 질척거리면서 군대 시간을 잡아먹으십니까? 여기가 무슨 애들 소풍 나와서 엄마랑 노닥거리는 유치원인 줄 아세요? 요즘 엄마들은 왜 이렇게들 극성인지 원. 이러니까 자식들이 정신을 못 차리지. 군기가 빠져가지고는. 복장은 여기가 무슨 코스프레장인 줄 아나? 선글라스는 뭐야? 자기가 연예인이야 뭐야? 대한민국 육군 소장 차예숙은 지금은 그저 아들 강민준 일병을 만나러 가는 한 사람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른 아침, 아직 새벽의 푸른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부터 그녀는 분주했습니다.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LA 갈비는 직접 양념에 재웠고 밤새 푹 끓여낸 사골 국물은 보온병에 따로 담았습니다. 혹여나 입맛이 없을까 싶어 새콤하게 무친 오이소박이와 정갈하게 부쳐낸 호박전까지 아이스박스 안은 온통 아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녀가 손수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에는 단정하게 포장된 과일 바구니와 아들이 읽고 싶다고 했던 책 몇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만날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자 절로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편에는 군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를 아들에 대한 깊은 우려 또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통화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유난히 지쳐 있었던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녀는 일부러 화려한 장신구나 값비싼 옷 대신 눈에 띄지 않는 수수한 차림을 선택했습니다. 부드러운 촉감의 회색 캐시미어 스웨터에 단정한 면바지, 그리고 목에는 차분한 색상의 실크 스카프를 둘렀습니다. 평소 그녀의 어깨를 당당하게 장식하던 두 개의 별은 오늘만큼은 관사의 옷장 깊숙한 곳에 잠시 맡겨둔 채였죠. 커다란 선글라스는 새벽 운전의 햇살을 가리는 실용적인 목적도 있었지만 동시에 소장 차예숙이 아닌 어머니 차예숙으로 보이고 싶은 그녀의 작은 바람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부대에 자신의 존재가 어떤 식으로든 부담을 주거나 혹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저 다른 평범한 어머니들처럼 조용히 아들의 얼굴을 보고 준비해온 음식을 나눠 먹으며 힘든 일은 없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군 지휘관으로서의 예리함과 통찰력은 잠시 접어두고 오직 모성애라는 본능만이 그녀를 이끌고 있었죠. 아들이 복무하는 부대로 향하는 길은 평소 그녀가 다니던 길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익숙한 도심을 벗어나자 창밖으로는 논과 밭이 펼쳐졌고 간간히 보이는 나지막한 산들이 시골의 정취를 더했습니다. 민준이가 이런 곳에서 지내고 있구나. 낯선 풍경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안쓰러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부대 정문에 가까워지자 군사보호구역이라는 팻말과 함께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해숙은 차의 속도를 줄이고 심호흡을 한번 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만난다는 설렘과 함께 혹시나 마주할지도 모를 아들의 고단한 모습에 대한 걱정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어요. 위병소 앞에 차를 세우자 방탄 헬멧을 쓴 젊은 병사가 다가와 거수 경례와 함께 용무를 물었습니다. 충성, 면회 오셨습니까? 신분증 제시 부탁드립니다. 아직 앳된 티를 벗지 못한 그러나 절도 있는 김이병의 목소리였습니다. 해숙은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하며 미리 준비해둔 운전면허증을 건넸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강민준 일병 면회 왔습니다. 김이병은 해숙의 차림새와 차종을 무심하게 한번 훑어본 후 면허증의 사진과 그녀의 얼굴을 기계적으로 대조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특별한 감정 없이 그저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듯한 건조함만이 배어 있었죠.
강민준 일병 소속과 관등 성명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방문자 기록지에 펜을 놀리며 재차 확인했습니다. 해숙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아들의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말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곳이니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조심해야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차분히 김이병의 안내를 기다렸습니다. 위병소 주변의 환경은 비교적 깨끗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활기가 느껴지지 않는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였습니다. 해숙의 예리한 관찰력은 그런 미묘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고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이병이 면회실 방향을 손짓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쪽 컨테이너 건물이 면회실입니다. 차량은 지정된 주차 구역에 주차해 주시고 면회 종료 예정 시각은 17시입니다. 그의 설명은 딱 필요한 정보만을 담고 있었고 그 이상의 친절이나 배려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해숙은 고맙습니다. 라고 짧게 답하고는 지시받은 대로 차를 주차했습니다. 아이스박스와 가방을 챙겨 들고 면회실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방금 전 김이병의 다소 무심했던 태도가 작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어요. 모든 부대가 저런 것은 아닐 텐데. 아니면 내가 너무 오랜만에 이런 상황을 접해서 예민하게 느끼는 걸까? 그녀는 곧이어 나타날 아들의 모습에 집중하려 애쓰며 면회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은 수척해 보이지만 분명 반가움에 빛나는 눈으로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민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들. 짧은 외침과 함께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해숙은 아들을 품에 안는 순간 그가 애써 감추려는 가느다란 떨림과 평소보다 더 거칠어진 전투복의 감촉을 동시에 느끼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군 생활이 결코 순탄치 않음을 예감하게 하는 불길한 신호와도 같았죠. 면회실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해숙은 아이스박스에서 정성껏 준비해온 음식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사골국, 그리고 민준이 좋아하는 밑반찬들이 테이블 위에 하나둘씩 차려졌죠. 우리 아들 좋아하는 갈비찜부터 먹어봐. 밤새 양념해서 푹 재워뒀어. 해숙의 목소리에는 따스함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민준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우와, 어머니 최고예요. 정말 먹고 싶었어요. 라며 과장되게 밝은 목소리로 포크를 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 입 가득 음식을 넣고 우물거리면서도 간간히 면회실 입구 쪽을 힐끔거리는 모습이 해숙의 눈에 포착되었습니다. 군 생활은 할만해? 선임들이나 동기들하고는 잘 지내고? 해숙이 조심스럽게 묻자 민주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저희 분대 선임들은 다들 천사입니다. 특히 최상병님은 저한테 정말 잘해주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다 가르쳐 주시고.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특정 인물, 특히 간부들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면 눈에 띄게 말수가 줄어들거나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려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박 중사라는 이름이 스치듯 언급될 때면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움찔하며 포크를 놓칠 뻔했습니다. 박 중사님요? 아, 그분은 그냥 좀 엄격하신 편이세요. 원래 군대 간부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 그의 웃음소리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까지 희미하게 배어 나오는 듯 했습니다. 해숙은 아들의 해진 전투복 소매 끝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소매 끝부분은 반복된 작업 때문인지 실밥이 터져 너덜거렸고 군데군데 정체 모를 얼룩까지 묻어 있었죠. 민준아, 전투복이 이게 다 뭐니?
보급품은 제때 나오는 거 맞아? 이렇게 낡을 때까지 입는 건 좀 심한 것 같은데. 해숙의 지적에 민주는 당황하며 소매를 안쪽으로 잡아 끌었습니다. 아, 이거요? 제가 좀 험하게 입어서 그렇습니다. 새 전투복도 받았는데 아직 아껴 입느라 걱정 마세요, 어머니. 그의 변명은 누가 들어도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해숙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졌어요. 아들이 무언가를, 어쩌면 심각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면회실 창밖으로 일단의 병사들을 인솔하며 지나가는 한 간부의 모습이 해숙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병사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는 그는 딱 봐도 고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그의 군복 오른쪽 가슴에는 박철민 중사라는 명찰이 선명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민준이가 말한 그 박 중사로군. 해숙은 직감했습니다. 박 중사는 병사 하나가 발을 헛디디자, 야, 이 새끼야. 정신 안 차려? 군기가 빠져가지고는 이라며 거친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의 살벌한 기세에 주변 병사들은 물론 면회실 안에 있던 다른 병사들까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듯 했어요. 우연히 면회실 안쪽으로 시선을 돌린 박 중사는 창가에 앉아있던 해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해숙의 수수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경멸하듯 훑어보더니 쯧하고 혀를 차는 듯한 표정과 함께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스쳐 지나간 그의 눈빛에는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인간적인 따스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지위에 대한 오만함과 타인에 대한 경멸만이 가득 담겨 있었죠. 해숙은 불쾌감을 넘어선 어떤 분노의 전조 같은 것을 느꼈지만 애써 표정을 갈무리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해숙은 애써 감정을 추스르고 민준과의 대화에 다시 집중하려 했지만 이미 마음은 복잡하게 얽히고 있었습니다. 면회실 주변을 다시 한번 찬찬히 둘러보니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둘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창틀에 두껍게 쌓인 먼지, 구석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부러진 의자, 음료수 자판기에 고장 안내문은 몇 달은 좋게 된 듯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죠. 다른 테이블에서 면회를 하던 병사들의 표정 역시 하나같이 어둡고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간혹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 속에는 작업, 집합, 갈굼 같은 단어들이 심심치 않게 섞여 나왔어요. 이 부대, 뭔가 심각하게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해숙은 과거 자신이 초급 장교 시절 겪었던 부조리한 부대의 모습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병영 내 부조리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임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아들 민준이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면 해숙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그녀는 오늘 단순히 아들의 얼굴만 보고 돌아가려던 초기의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걱정을 넘어 군 지휘관으로서의 책임감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대로 모른 척 돌아선다면 그것은 아들 민준뿐만 아니라 이 부대의 모든 젊은 병사들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덧 면회 종료 시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민준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몇 마디 격려의 말을 건네려던 참이었죠. 그때 면회실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아까 그 박철민 중사가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손목시계를 보란 듯이 툭툭 치며 민준을 향해 고갯짓을 했습니다. 그 태도는 마치 시혜를 베풀 듯 오만하기 짝이 없었어요.
야, 강민준이 아직도 안 기어 들어가고 뭐하고 뭉개고 있냐? 면회 시간 끝난 지가 언젠데 아주 여기가 니네 집 안방인 줄 알아? 그의 목소리는 면회실 전체에 울릴 만큼 컸고 말투는 병사를 인격적으로 대우한다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하대 그 자체였습니다. 해숙에게는 여전히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마치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였죠. 해숙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지만 아직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과도 같은 침묵이었어요. 민주는 박 중사의 등장에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복귀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해숙이 민준의 어깨를 가만히 누르며 어머니가 몇 마디만 더 하고 보낼 테니 잠시만 기다리렴. 이라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 중사를 향해 최대한 부드러운 어조로 양해를 구하려 했습니다. 저 중사님, 죄송하지만 몇 분만 더 그러나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 중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말을 잘랐습니다. 아, 어머님 좀 작작 좀 하시죠. 예. 아들내미 얼굴 실컷 보셨으면 됐지. 뭘 그렇게 질척거리면서 군대 시간을 잡아먹으십니까? 여기가 무슨 애들 소풍 나와서 엄마랑 노닥거리는 유치원인 줄 아세요? 요즘 엄마들은 왜 이렇게들 극성인지 원. 이러니까 자식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군기가 빠져가지고는 그는 해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멸과 조롱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단어들은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해숙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똑똑히 알아두세요, 아줌마. 아들군 생활 편하게 해주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자꾸 찾아와서 알짱거리고 귀찮게 구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조용히 짜져 계시는 게 100번 1000번 도와주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괜히 어설프게 챙겨준다고 나섰다가 아들만 더 힘들어지는 수가 있으니까 주제 파악 좀 하시란 말입니다. 그의 막말은 끝없이 이어졌고 그 강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례를 넘어선 한 인간에 대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모독이자 폭력이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면회객들과 병사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죠. 박 중사의 상상을 초월하는 폭언과 모욕적인 행동에 민주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두 주먹을 꽉 쥔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해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어머니 앞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한 것에 대한 죄송함, 박 중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절망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의 그 처절한 눈빛을 마주한 순간 해숙의 가슴 속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한 가닥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감히 내 아들에게 그리고 한 사람의 어머니에게 이런 모욕을 안겨? 내 놈이 정령 군인 정신이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놈이더냐?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내렸습니다. 온화했던 어머니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수많은 전투와 위기를 헤쳐온 백전노장의 냉철함과 결단력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민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불타는 분노를 차가운 이성으로 억누르며 박 중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제 그녀는 강민준 일병의 평범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의 자랑스러운 별 소장 차혜숙으로 돌아갈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쓰고 있던 커다란 선글라스 너머로 박 중사의 오만방자한 얼굴이 선명하게 클로즈업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철민 중사는 해숙의 분위기가 급변한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의 위세에 만족한 듯 거만한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해숙이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자 이제야 내 말귀를 알아들었나? 하는 듯한 비웃음까지 흘렸죠. 그가 뭘 그렇게 빤히 쳐다보십니까, 아줌마? 이제 정말로 아드님 데리고 들어가야 한다니까 그러네.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줄 줄 아나? 라며 한층 더 짜증이 덕지덕지 묻어나는 목소리로 윽박지르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잠깐, 박 중사. 해숙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낮고 차분했지만 강철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면회실의 무거운 공기를 단숨에 갈랐습니다. 박 중사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턱 막혔지만 곧이어 웬 아줌마가 겁도 없이 하는 생각에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되받아쳤습니다. 뭡니까 또? 아직도 할 말 남으셨어요? 내가 지금 한가해 보이십니까?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조롱과 무시가 가득 담겨 있었죠. 그는 자신이 지금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빙산에 정면으로 부딪히기 직전이라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해숙은 박 중사의 오만한 질문에 아무런 대꾸도 없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얼굴에 쓰고 있던 커다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지는 그 짧은 순간 선글라스에 가려졌던 그녀의 눈매가 드러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들을 향해 있던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머니의 눈빛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수많은 부하들을 지휘하며 국가의 안위를 책임져 온 장군의 날카롭고도 깊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형용한 눈빛만이 빛나고 있었어요. 선글라스가 완전히 벗겨지고 해숙의 맨얼굴이 또렷하게 드러나자 박 중사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미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순해 보이는 중년의 아줌마라고 생각했던 상대의 눈빛이 너무나도 강렬하고 압도적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헛기침을 한번 내뱉었습니다. 아니, 선글라스는 왜 갑자기 벗으시는 겁니까? 제가 뭐 눈부시게 잘생기기라도 했습니까? 예. 하. 그는 시시껄렁한 농담으로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그의 등줄기에서는 식은 땀 한 줄기가 또르르 흘러내리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아주 크게 잘못되었다는 본능적인 경고음이 그의 머릿속에서 울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해숙은 박 중사의 당황한 기색과 허세를 놓치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위압적으로 한 걸음 그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면회실 전체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박 중사, 자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고 이토록 오만불손하게 행동하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그런 천박한 망발을 함부로 짓거리고 있는 것이냐? 다시 한번 묻겠다. 그녀의 말투는 더 이상 평범한 시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부하들의 생사여 탈권을 쥔 지휘관이 불충한 부하의 죄를 엄중히 문책하는 서리발보다 차가운 목소리,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박 중사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으로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해숙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기세에 발이 바닥에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가는 듯했고 심장은 통제 불능 상태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이 여자 도대체 뭐지? 해숙은 자신의 고급 가죽 핸드백을 열어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가죽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수첩 안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과 함께 고이 간직되어 있던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박 중사의 거의 코앞까지 들이밀었습니다. 그 더러운 눈으로 똑똑히 봐라. 그리고 내 놈의 그 형편없는 머리로 기억해라. 내가 누군지. 박 중사의 떨리는 시선이 신분증에 또렷하게 새겨진 대한민국 육군 소장 차혜숙이라는 글자와 그 옆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두 개의 은빛 별 소장의 계급장에 꽂히는 순간 그의 동공은 마치 지진이라도 만난 듯 극심하게 확대되었습니다. 그의 입이 뻐끔거리며 아무런 의미도 없는 괴상한 숨소리만이 새어나왔고 얼굴은 순식간에 모든 핏기가 가셔 마치 잘 빚어놓은 밀랍 인형처럼 창백하게 변해버렸죠. 면회실 안의 시간은 완전히 정지된 듯했고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의 절대적인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하늘을 찌를 듯하던 그의 오만방자함과 아나무인격인 태도는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박 중사의 눈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듯한 극도의 공포와 처절한 절망감만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끔찍한 운명이 닥쳐올지를 깨닫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박철민 중사는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한동안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해숙의 신분증에 박힌 선명한 계급장과 그녀의 싸늘한 얼굴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갔죠. 그의 뇌는 이 충격적인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과부하에 걸린 기계처럼 삐걱거리는 듯 했습니다. 몇 초가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지옥 같은 시간이 흐른 뒤 그는 마침내 소장님이십니까? 라며 간신히 첫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빠진 사람처럼 처절하게 갈라져 나왔고 말끝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제가 정말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장님. 그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을 것처럼 휘청거렸습니다. 그의 다리는 더 이상 몸을 지탱할 힘이 남아있지 않은 듯 후들거렸고 본능적으로 경례를 붙이려던 오른손은 통제 불능 상태로 허공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들먹거리며 약자 위에 군림하던 그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겁에 질려 구석에 몰린 생쥐처럼 그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하기 그지없었죠. 진정 몰라뵀습니다. 소장님이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제 눈이 삐었고 제 정신이 나갔던 모양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입에서는 두서없는 사죄와 변명이 복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지만 그 어느 것 하나 해숙의 차갑게 식은 마음에 가닿지 못했습니다. 이마에서는 비 오듯 식은 땀이 흘러내려 그의 군복을 적시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이미 삶의 모든 희망을 포기한 듯한 절망의 빛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박 중사의 뒤늦은 그리고 한없이 비굴한 사과와 절규를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듯 차갑고도 무심하게 외면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나 경멸 같은 감정조차 느껴지지 않았죠. 오직 싸늘한 냉정과 한치의 동요도 없는 침착함만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강력한 위압감이 서린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박 중사, 자네는 지금부터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도록. 그리고 지금 즉시 이 부대의 대대장을 내 앞으로 오도록 조치해라. 정확히 5분 주겠다. 만약 5분 안에 대대장이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네뿐만 아니라 이 부대 전체가 내일부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내 이름과 내 계급을 걸고 분명히 약속하지.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결연하고도 확고한 의지는 박 중사의 마지막 남은 한 가닥 이성마저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박 중사는 거의 반사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대대장님 모시고 오겠습니다. 라고 거의 경기를 일으킬 듯한 비명을 내지르며 비틀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움직여 면회실 문을 향해 뛰쳐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처절하고도 우스꽝스러웠죠. 옆에서 이 모든 경악스러운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던 민주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높은 지위에 이렇게까지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군인이었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방금 전까지 자신을 그렇게나 괴롭히던 박 중사가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저토록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 충격과 공포 그리고 아주 약간의 통쾌함이 뒤섞인 평생 잊지 못할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박 중사가 거의 혼비백산하여 대대장실로 정신없이 달려가는 동안 강민준 일병 어머니가 실은 별 2개짜리 진짜 장군이었다. 는 엄청난 소문은 마치 초고속 전염병처럼 부대 전체로 삽시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위병소에서 해숙에게 건성으로 신분증을 요구하고 무심하게 응대했던 김이병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조금 전 면회실 창밖에서 해숙의 차림새를 멸시하듯 훑어보고 지나갔던 다른 간부들과 병사들 역시 등골이 오싹해지는 전율과 함께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평소 박 중사와 어울리며 그의 부당한 행동들을 묵인하거나 심지어 동조하며 병사들을 괴롭혔던 몇몇 간부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죠. 부대 전체가 마치 거대한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순식간에 엄청난 혼란과 동요에 휩싸였습니다. 행정반의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려댔고 주말에 평화롭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당직 계통의 간부들은 갑작스럽고도 심각한 비상 상황에 허둥지둥하며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주말 오후의 부대는 순식간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과 공포의 정중앙에는 여전히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차분한 표정으로 아들 민준이 어깨를 가만히 다독이고 있는 육군 소장 차혜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특별면회는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린 참이었습니다. 박철민 중사가 거의 혼비백산하여 면회실을 뛰쳐나간 후 면회실 안에는 잠시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강민준 일병은 여전히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너클 잃은 듯 어머니 차혜숙과 박 중사가 사라진 문 쪽을 번갈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자신의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높은 계급의 군인이라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불과 몇 분 전까지 하늘처럼 느껴졌던 박 중사가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저토록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민준의 짧은 군 생활 동안 굳건히 자리 잡았던 부조리한 위계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그야말로 천지개벽과도 같은 사건이었어요. 해숙은 그런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많이 놀랐지, 아들. 괜찮다. 이제 다 괜찮을 거야. 그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안심시키려는 따뜻한 모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다음 상황을 예비하는 듯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죠. 정확히 4분 30초가 지났을까 면회실 문이 다시 한번 요란하게 열리며 땀으로 온통 젖은 전투복 차림의 중년 간부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대대장 계급장인 중령 마크가 선명하게 달려 있었죠. 그는 마치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한 사람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그의 얼굴은 극도의 긴장감과 당혹감으로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상황 파악이 채 되지 않은 듯 어리둥절한 표정의 작전과장과 인사과장이 허둥지둥 따라 들어오고 있었어요. 대대장은 해숙을 발견하자마자 거의 반사적으로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외쳤습니다. 충성 소장님께 대하여 경례. 대대장 중령 김경호입니다. 소장님께서 찾으신다는 연락을 받고 지금 즉시 달려왔습니다. 미처 영접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이렇듯 황망한 모습으로 찾아뵙게 된 점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연신 흘러내려 턱 밑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면회실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서 그것도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소장을 대면한 그의 심정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해숙은 대대장의 요란한 경례를 받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죠. 김중령, 앉도록 하게. 그리고 자네 참모들도 일단 자리에 앉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는 대대장과 그의 참모들을 즉각적으로 복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대대장은 거의 넘어질 뻔하며 해숙의 맞은편 의자에 부동자세로 앉았고 작전과장과 인사과장 역시 그의 양옆에 군기가 바짝 든 모습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색하고도 숨막히는 침묵이 잠시 면회실을 감쌌습니다. 해숙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중령, 내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용무, 즉 내 아들 강민준 일병을 면회하기 위함이었네.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부대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더군.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실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위병소 근무자의 방문객 응대 태도부터 시작해서 면회실 관리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네 부대 소속 박철민 중사라는 자의 언행은 군인의 품위를 떠나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추지 못한 그야말로 경악스러운 수준이었네. 해숙은 박 중사가 자신에게 퍼부었던 막말과 모욕적인 언사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마치 법정에서 증언하듯 냉정하고 정확하게 나열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대대장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고 그의 등줄기는 이미 식은 땀으로 흥건히 젖어들고 있었죠. 내 아들의 전투복 상태만 봐도 이 부대의 보급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인지 짐작할 수 있었고 면회실 창밖으로 보이는 병사들의 표정에서는 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경직된 긴장감과 불안감만이 느껴졌네. 김중령, 자네는 이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 과연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던 건가? 아니면 알고도 묵인하고 있었던 것인가? 해숙의 마지막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대대장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소장님. 저의 불찰입니다. 전적으로 저의 관리 감독 소홀입니다. 라는 말만 힘겹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수만 가지 변명과 자기 방어 기제로 복잡하게 엉켜 있었지만 소장의 서슬 퍼런 기세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입 밖으로 내뱉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대대장의 변명을 싸늘하게 외면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똑똑히 듣고 즉각 조치하도록. 첫째, 박철민 중사에 대해서는 금일부로 모든 직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철저한 감찰을 통해 가동안의 비위 사실을 낱낱이 밝혀내어 군법에 따라 가장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게. 만약 그 과정에서 단 하나의 의혹이라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가 발견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지휘관인 자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죠. 둘째, 이 부대 전체의 병영 생활 실태, 특히 병사들의 복지 및 처우, 보급품 관리, 내부 부조리 및 가혹행위 여부에 대해 전면적인 특별 점검을 실시하게.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병사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야.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상급 부대의 감찰 인력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주저하지 말게. 그녀의 지시는 구체적이고도 명확했습니다. 셋째, 내 아들 강민준 일병이 특정 간부로부터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나 압박을 받아왔다는 심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도록.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관련자 전원을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문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숙은 민준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오늘 있었던 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약 그런 정황이 포착된다면 나는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두네. 대대장은 해숙의 말이 끝날 때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하겠습니다. 를 기계처럼 반복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반쯤 빠져나간 듯 보였습니다. 민주는 이 모든 상황이 마치 현실이 아닌 한편의 드라마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그 앞에서 쩔쩔매는 대대장의 모습은 그에게 너무나도 생경하고 충격적인 광경이었죠.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동안 억눌려왔던 무언가가 해소되는 듯한 묘한 해방감과 함께 어쩌면 정말로 무언가 바뀔 수도 있겠다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은 대대장에게 오늘 중으로 박 중사에 대한 조치 결과와 특별 점검 계획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나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내가 직접 이 부대의 전반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러 올 것이니 그렇게 알고 준비하도록 하게. 라는 마지막 지시를 내린 후 민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면회실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사라진 면회실에는 깊은 절망감과 공포에 휩싸인 대대장과 그의 참모들,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감하는 듯한 무거운 침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차혜숙 소장이 아들 강민준 일병과 함께 부대를 떠난 직후 대대장 김경호 중령은 거의 혼이 빠진 사람처럼 한동안 망연자실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듯했고 등줄기로는 식은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죠. 잠시 후 그는 마치 화산 폭발 직전의 산처럼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딘가에 다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연 대장님이십니까? 저 대대장입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소 소장님께서 저희 부대에 다녀가셨는데 그의 보고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연대장은 물론 곧이어 사단 지휘부까지 이 충격적인 소식이 보고되었고 평온했던 주말의 상급부대 지휘 통제실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현역 육군 소장이 개인적으로 아들 면회를 갔다가 부대 내 부조리를 직접 목격하고 경로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엄청난 파급력을 지닌 초대형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대장의 불호령을 받은 인사과장은 즉시 박철민 중사를 대대장실로 호출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의기양양하게 대대장실로 들어서던 박 중사는 싸늘하다 못해 살얼음판 같은 대대장실 분위기와 대대장의 금방이라도 자신을 잡아먹을 듯한 형형한 눈빛에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박 중사 자네, 오늘 면회실에서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알고 있나? 대대장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분노와 살기가 담겨 있었죠. 박 중사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어렴풋이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대대장님, 그게 저는 그냥 그가 뭐라고 변명을 하려던 순간 대대장의 고함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닥쳐, 내 놈이 감히 누구에게 그따위 망발을 짓거린 것이냐. 그분이 누구신 줄 알고 내 놈 멋대로 모욕을 안겨. 대대장은 책상을 내리치며 포효했습니다. 결국 박 중사는 자신이 모욕했던 평범한 중년 여성이 바로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순간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며 빌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대대장은 박 중사에게 금일부로 모든 직무에서 즉시 배제됨과 동시에 무기한 자택 대기 및 감찰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박 중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인사과장의 손에 이끌려 대대장실을 나섰고 그의 군 생활은 사실상 그 순간 끝장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비참한 몰골을 목격한 다른 간부들과 병사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고 부대 내에는 순식간에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차예숙 소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날 새벽부터 부대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점검과 감찰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단 감찰부에서 파견된 감찰팀을 필두로 헌병대 수사관 그리고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점검단이 부대 구석구석을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죠. 병사들의 생활관, 식당, 창고, 각종 훈련 시설은 물론 부대의 모든 행정 서류와 보급 장부까지 예외는 없었습니다. 감찰관들은 병사들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그동안 감춰져 왔던 부조리와 가혹행위에 대한 진술을 확보해 나갔고 익명으로 운영되는 소원 수리함에는 지난 몇 년간 쌓여왔던 병사들의 울분과 눈물이 담긴 신고서들이 수북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다물었던 병사들도 소장의 단호한 의지와 철저한 조사 분위기에 용기를 얻어 하나둘씩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부대 내에서 암암리에 자행되어 왔던 각종 부조리와 악습들이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주는 이 모든 상황을 착잡한 심경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일이 이렇게 커진 것 같아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부대의 잘못된 관행들이 뿌리 뽑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도 간절했죠. 동료 병사들은 이제 민준을 투스타 어머니를 둔 전설의 아들로 부르며 경외감과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몇몇 용기 있는 병사들은 그에게 다가와 내 덕분에 우리 부대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고맙다. 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는 그럴 때마다 멋쩍게 웃으며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다 어머니가 하신 일이지. 라고 대답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자부심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에 걸친 강도 높은 특별 점검과 감찰 결과 민준이 속한 부대의 실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박철민 중사의 폭언과 갑질, 그리고 병사들에 대한 상습적인 사적 지시 및 금품 갈취 셔틀 의혹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죠. 감찰팀은 부대 운영 전반에 걸쳐 만연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밝혀냈습니다.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신형 전투복과 전투화 등의 피복류 일부가 정체불명의 경로로 빼돌려져 암시장에 유통된 정황이 포착되었고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이미 지난 부식들이 병사들의 식탁에 버젓이 오르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몇몇 간부들은 병사들의 외출 및 외박을 부당하게 통제하며 자신들의 개인적인 심부름이나 부대 내 사역에 동원했고 이에 불응하는 병사들에게는 각종 불이익과 가혹행위를 자행해 왔다는 진술도 확보되었습니다. 훈련 시간과 내용을 임의로 조작하여 상급 부대에 허위 보고를 올린 사례도 부지기수였고 병사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노후 장비들은 제대로 된 정비나 교체 없이 위험천만하게 박치되고 있었습니다. 차혜숙 소장이 어렴풋이 감지했던 부대의 문제점들은 실제로는 그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감찰 결과가 사단 지휘부에 보고되자 사단장은 격노하며 즉각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부대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을 지시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박철민 중사는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고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게 되었습니다. 그의 악행에 동조하거나 묵인했던 다른 간부들 역시 줄줄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정직, 강등 등의 처분을 받았고 일부는 다른 부대로 전출되는 신세가 되었죠. 부대 지휘 및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대대장 김경호 중령 역시 엄중 경고와 함께 보직 해임되어 참모 직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임으로는 야전 경험이 풍부하고 병사들과의 소통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난 젊고 유능한 중령이 새롭게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신임 대대장은 부임 즉시 전 병력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병사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부대 운영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병사들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고 보급품 지급 체계를 투명하게 개선했으며 식단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작업 지시와 사적 지시를 전면 금지하고 병사들의 외출 및 외박 권리를 철저히 보장했으며 부대 내 인권 침해 및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익명신고 시스템과 고충 처리 기구를 강화했습니다. 간부들을 대상으로는 인권 교육과 리더십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의식 개선을 도모했고 병사들과의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상호 존중과 신뢰의 문화를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변화의 바람은 부대 전체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병사들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점차 웃음과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죠.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자 병사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믿지 못하는 듯 했지만 점차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며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부당한 대우와 억압 속에서 신음했던 많은 병사들은 익명으로나마 차혜숙 소장과 강민준 일병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들에는 소장님 덕분에 저희 부대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민준아, 내 용기 있는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와 같은 감격과 존경의 메시지들이 가득 담겨 있었죠. 민주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과 칭찬이 여전히 부담스럽고 쑥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어머니가 해낸 엄청난 일에 대해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제 부대 내에서 투스타 어머니를 둔 전설의 아들 강민준이라는 별명은 단순한 놀림이나 호기심의 대상을 넘어 불의에 맞서 싸운 용기의 상징이자 새로운 희망의 아이콘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러한 관심과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남은 군 생활 동안 더욱더 모범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복무에 임할 것을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부대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새로운 지휘 체계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할 무렵 차혜숙 소장은 다시 한번 아들 민준이 복무하는 부대를 찾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번과는 달리 사전에 공식적으로 통보되었고 부대 정문에서는 신임 대대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도열하여 그녀를 정중하게 맞이했죠. 혜숙은 그들의 과도한 의전은 사양하고 곧바로 대대장 및 참모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이번 사태를 처리하면서 자신이 가졌던 원칙과 소신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내가 이번 일에 직접 개입하게 된 것은 단순히 내 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어머니로서 아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받거나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군 지휘관으로서의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고 그 안에는 깊은 진정성이 담겨 있었죠. 내 아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군복을 입은 모든 대한민국의 아들들은 존중받아야 할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지휘관은 병사들을 소모품이나 통제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그들의 인격과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복무를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보살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혜숙의 말은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간부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한낱 사병의 어머니가 아닌 진정한 군인 정신과 리더십을 갖춘 존경스러운 선배 지휘관의 모습을 그녀에게서 발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담회를 마친 후 혜숙은 신임 대대장의 안내를 받아 민준과의 두 번째 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번과는 완전히 달라진 밝고 쾌적한 분위기의 면회실에서 민준은 한결 편안하고 씩씩해진 모습으로 어머니를 맞이했죠. 그의 얼굴에서는 이전에 드리워져 있던 어둠과 불안감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자신감과 약간의 흥분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존경합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해숙은 그런 아들의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우리 아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이제 다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라.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치 지난 며칠 동안 겪었던 모든 폭풍우가 다 지나가고 맑게 갠 하늘 아래 고요한 평화가 찾아온 듯한 순간이었죠. 민주는 그동안 차마 어머니에게 털어놓지 못했던 부대 내의 부조리들과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들을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은 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때로는 안타까움에, 때로는 분노에 미간을 찌푸리기도 했지만 시종일관 침착함을 잃지 않고 아들의 감정을 다독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로서 아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를 건네는 동시에 군 지휘관으로서 아들이 앞으로 남은 군 생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에 대한 현명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이번 일을 통해 내가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으리라 생각한다. 해숙은 민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군 생활이라는 것이 항상 즐겁고 편안할 수만은 없단다. 때로는 힘들고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지. 부당한 일에는 침묵하지 말고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너에게 주어진 임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군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거라. 그녀는 아들에게 맹목적인 반항이나 순응이 아닌 지혜롭고 주체적인 자세로 군 생활에 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는 항상 서로 돕고 의지하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것이 이 어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해숙의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한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민준 역시 어머니의 진심 어린 조언과 따뜻한 격려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네, 어머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남은 군 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제대해서 어머니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짧지만 깊은 의미를 담은 두 번째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해숙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고 민준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과 함께 앞으로 남은 군 생활을 잘 해낼 수 있다는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차혜숙 소장의 두 번째 방문 이후 강민준 일병이 속한 부대는 그야말로 상전벽해와도 같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신임 대대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병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부대 운영 시스템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되었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병사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하고 경직되어 있던 병사들의 얼굴에는 점차 미소와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더 이상 짬밥 투정을 하는 대신 훨씬 다양하고 맛있어진 식단에 만족하며 즐겁게 담소를 나누는 풍경이 연출되었고 생활관에서는 선임들의 눈치를 보며 숨막히게 시간을 보내는 대신 동기들이나 후임들과 함께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자기 개발을 하는 모습들이 늘어났습니다. 보급품은 정시에 정확하게 지급되었고 낡고 위험했던 개인 장구류와 부대 시설들은 새 것으로 교체되거나 깨끗하게 정비되었습니다.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작업들은 대부분 사라졌고 훈련 역시 실전적인 내용 위주로 내실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간부들의 태도 역시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병사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사적인 지시를 내리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병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 동안 굳어져 왔던 잘못된 관행과 문화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었지만 부대 전체에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함께 발전해 나간다는 새로운 가치와 질서가 뿌리내리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한편 선글라스 투스타맘, 부대를 뒤집어 놓다 라는 제목의 이야기는 단순히 민준이 속한 부대를 넘어 대한민국 육군 전체, 아니 어쩌면 정군으로까지 삽시간에 퍼져나가며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극적인 가십거리처럼 소비되기도 했지만 점차 차혜숙 소장의 단호한 결단과 진심 어린 리더십 그리고 그로 인해 한 부대가 극적으로 변화하게 된 과정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안겨주었죠. 어떤 부대의 부조리한 간부들에게는 언제 어디서 투스타맘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공포와 경각심을 심어주는 효과적인 예방주사가 되었고, 억압받고 고통받던 수많은 평범한 병사들에게는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고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 내부의 병역 문화 개선 및 장병 인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방부 차원에서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착수하는 등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차혜숙 소장은 이러한 세간의 평가나 관심에는 조금도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죠. 다만 자신의 작은 행동이 대한민국 군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조용히 되뇌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차혜숙 소장은 다시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 변함없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수많은 보고서와 작전 계획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녀는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아들 민준이 복무하고 있을 최전방 부대의 하늘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피어났죠. 강민준 일병은 어머니의 용기와 정의로움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감사를 가슴에 품고 이전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남은 군 복무에 임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처럼 부당함에 침묵하거나 좌절하지 않았고 동료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건강하고 의미 있는 군 생활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전역하는 그날까지 그는 어머니가 보여주었던 진정한 군인의 모습과 리더의 자세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사회에 나가서도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때로는 절망적으로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그리고 진정한 힘은 계급이나 지위가 아닌 정의를 향한 뜨거운 마음과 그것을 실천하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차혜숙 소장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이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로 남아 빛을 발할 것입니다.